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니까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강도사님께서 미리 기도를 해주셔서 다시 시작 기도는 제가 생략을 하고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허락받은 시간이 50분입니다. 예, 오늘 강의 제목이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국에 대한 교훈, 이렇게 부제를 달았습니다. 제 강의 오늘 말씀 주제는 내용은 우선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독일 통일의 이해, 그리고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 그리고 그 방어적 민주주의가 우리 한국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 있다가 이제 정년을 한 지 3년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제 버릇이 강의 시간에 제자리에 이렇게 서 있질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강의 스타일이라서 제가 좀 왔다 갔다 좀 하겠습니다. 50분 제가 허락을 받았는데 대충 한 15분 정도는 이제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나머지는 35분 정도는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를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저는 이제 서강대학에서 정치학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가기 전에 교편 생활을 한 4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9월에 교직에서 이제 사표를 내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가 2년 후에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체험을 하고,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저도 가서 박사과정을 바로 시작했는데 박사과정에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던 것이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럴 적엔 좀 얼굴 표정이 좀 참 안 됐다, 그리고 좀 동감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증거로 이게 제가 오늘 베를린 장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유학하면서, 저는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를 했는데 베를린에 가가지고 제가 직접 깬 베를린 장벽이고, 여기 좀 깨졌습니다. 여기 깨진 거 보시는데, 여기 깨진 거 조심해서 좀 해주면, 한번 이렇게 돌렸는데 한번 깨졌어요. 그래서 본드를 붙였으니까 좀 한번 좀 만져보시면서 우리 통일의 염원을 한번 좀 여기다가 만지시면서 한번 기도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끝나시면은 저한테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데 가서 또 쓰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4년 반 동안 이제 더 와신 상담, 다른 주제를 택해서 귀국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정년을 하고 명예교수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이제 독일 통일이 된 지 34년이 됐습니다. 저는 통일 현장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날 무지무지하게 울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울었던 이야기는, 주님, 이 뜨겁고 벅찬 이 감격, 이 장면을 여기서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이 땅으로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보게 하셨는데, 우리 한반도에서는 북과 남과 북이 언제 이렇게 뜨겁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년이 지난 이점에서 독일 통일은 이제 과거사가 돼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만 완전 완성된 건 아닙니다만 과거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의 통일은 아직까지 시작되지도 않은, 시작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독일 통일만큼 이렇게 화끈하게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을까라고 하면은, 수요 예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좀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인간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만사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라고 보면은 우리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각이 있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금년이 2024년, 작년이 2023년, 연도별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고, 또 세상의 변화를 또 하나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연도에 관계없이 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 이것도 카이로스의 사건이 되겠죠. 저는 한반도의 통일은 크로노스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러면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새벽 제단 싸우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 통일을 주시옵소서, 휴전선을 빨리 좀 붕괴할 수 있고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들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시면 주님께서는 카이로스의 입장에서 계획하고 계실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등산과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에는 밑에서 다양한 루트가 있죠. 다양한 코스가 있겠죠. 이미 앞서간 사람들이 어떤 험한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면 뭐가 있고, 어느 지점에 뭐가 있고, 어느 지점에 크레바스가 있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 우리가 그 길대로 쭉 가면 되는데, 어떤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가면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난관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한의 통일도 바로 이 등산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죠. 독일 통일 속에서 한번 봐라. 그리고 거기에서 취사 선택을 좀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라. 이것이 오늘 독일 통일 속에서 한반도에게 주는 함의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4년이 지났지만 끊임없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이것을 오늘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아니신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남과 북이 만날 때에는 지금 적대적인 두 체제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됩니다. 두 체제가 만납니다. 두 체제가 만나게 될 때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독일 사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좀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만날 때 소위 어쩌면 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체제 통합으로 하나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교훈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를 하시고 공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참 어지럽습니다.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이 질서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남과 북이 지난 동안에 지금 한 80여 년 동안 지금 어쩔 수 없이 대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지금 그림에서 메뉴에다가 우리 한반도를 그려놓고 그 밑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기를 비틀어서 이걸 한번 택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 이렇게 수요일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없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엄청난 축복이 바로 신앙의 자유가 대한민국에 있음으로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이런 것처럼 신앙은 국가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할 때 신앙의 자유를 철저하게 지키고 감사하고 국가를 건강하게 만들어라. 이런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러한 대목이 국가가,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저는 학자로서 주장을 합니다. 내셔널 파워, 국가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적대적인 관계에서 군사적인 장비, 어떻게 최신 무기 이런 걸 갖추느냐,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요소는 뭔가 하면 전쟁을 하고 대결을 할 때 어떠한 전략을 택하느냐, 스트래티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세 번째 하나의 요소는 뭔가 하면 이 장비와 전략을 어떻게 운용하고 과감하게 적용을 할 것이냐고 하는 의지, 정신적인 상태, 이거를 저는 의지, 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장비, 전략, 의지,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의지가, 오늘 통일을 향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의지, 관심도, 이런 것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준비 없이는 굉장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사회로 더욱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실 방어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려는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저는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설교 내용 대신에 시편 23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앞으로도 공감하시면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면 어떨까라고 저 제안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대한민국의 목자시니 대한민국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대한민국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대한민국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대한민국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대한민국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대한민국을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대한민국의 원수의 목전에서 대한민국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대한민국의 머리에 부으셨으니 대한민국의 잔이 넘치나이다. 대한민국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따르리니 대한민국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럴 적에 한번 아멘 하셔도 괜찮은데요? 괜찮죠? 나라는 것 대신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대신에 여호와는 대한민국의 목자시니라고 바꿔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암송을 하면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지금 한참 국호 문제 가지고 논의가 많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재헌국회가 1948년 5월 30일이었는데 이때에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에 등단해서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하고, 당시에 목사님이었던 이윤영 의원이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일동 기립을 해서 이렇게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기도로서 시작이 된 나라입니다.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독일 사람들이 역사로부터 찾은 진정한 교훈을 사회 속에서 실천을 하면서 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내용이
독일 통일을 이끌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바탕이 됐던 겁니다. 아마 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말씀을 내용을 처음 들어보실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주신 전 늘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 이것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은, 사람들은 시대정신을 가져야 된다. 시대정신은 시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얘기했는데, 저는 계속해서 한 40여 년 이상 이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시대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시대정신은 역사를 제외하고서는, 역사를 모르고서는 구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진행을 합니다만은 역사는 세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된다. 과거가 현재에 관련이 없으면 안 되고, 과거가 미래에 관련이 없으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다. 그래서 과거에서는 역사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히스토리 러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배우면서 역사 속에서 잘된 것은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 그것이 현재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히스토리 키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과거와 현재에서 머물러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 미래의 어떤 가이드를, 지침을 제공하는 내용을 만들고 오늘 우리들도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히스토리 메이킹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통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이 언제 올 것 같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I'm not fortune teller. 저 예언가 아닙니다. 점쟁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떠한 청사진으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그려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통일에 대해서도 주님,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이러이러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 특히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들은 통일에 대한 원인은, 이유는,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도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같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우리 기독교에서 지향하게 된 통일의 목적이요 필요성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그래서 통일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위대함, 이것을 지하교회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마음대로 찬송하지 못하는 북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속히 그들에게도 우리들의 이 신앙의 자유를 전파해야 된다. 그런 노력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통일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되겠고, 그 청사진을 그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먼저 하나로 되는 강건함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강의 제목입니다. 그 이야기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북한 과정에서 형제국들이 만날 때에 여러 가지를 많이 우리 양보 많이 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딱 하나, 이거는 생명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다. 그게 뭐냐? 자유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희생되는 통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적화 통일이라는 것은 더더욱이나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적화 통일이 되는 순간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유 없습니다. 저는 독일 현장에서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허망하게 무너지는가를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이따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 통일이 지금 4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45년의 분단이 돼서 90년에 이루어졌고요. 저기 보면 이제 왼쪽이 마르크스 동상이고, 동상이 마르크스고 오른쪽이 엥겔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쭉 이렇게 보시죠. 자, 이게 지금 베를린 장벽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이 이 베를린 장벽의 파편 한 일부분이고, 이것이 좀 더 관심 있으시면은 을지로 2가하고 청계천 2가 그 사이에 또 베를린시가 베를린 장벽 원형을 3개 서울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왼쪽이 동베를린이고 오른쪽이 서베를린입니다. 이쪽이, 앞쪽이 서베를린이고 저쪽이 동베를린입니다.
이것이 1989년 11월 10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날 환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올라가서 지금 막 환호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젊은 친구가 하나 있죠? 제가 이름이 이규영이라서 좀 젊은 친구거든요. 또 더 젊죠? 근데 제가 저 사진이 아니라 밑에 요 표지석 있죠? 저게 뭐냐라는 겁니다. 저게 뭔가라니. 저쪽에 건물이 있죠? 이 앞에 이쪽에도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베를린 장벽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통과해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여러분들 18세의 동독군이 철조망으로 넘어오다가 죽은 철조망 넘어오는 그림도 보신 적 있었죠? 이 사람이 그 철조망 주인공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 당시에 동독 주민으로부터 그 철조망을 넘었던 그 동독 군사가 배신자라고 하는 엄청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라고 하는 것은 독일 통일이라고 하는 것,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든 10처녀의 비유와 똑같이 저는 비유할 수 있습니다. 5처녀는 밤새도록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데 비해서 5처녀는 안 오는갑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말을 좀 거칠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방에 들어가서 뒤비자 찼다. 죄송합니다, 말이 거칠어서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인간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신이라는 것, 통일의 그날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독일이 무너질 때에, 동독이 무너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학적으로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1989년 10월에 저기 보시는 빌리 브란트 수상이 서울을 방문을 했습니다. 서울을 방문했는데 기자들이 빌리 브란트 수상에게 질문을 합니다. 수상각하,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독일의 통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에 빌리 브란트, 이 사람은 동방정책을 기초한 아주 유명한 지략가이고 독일 수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동아일보 사서로 당시에 10월에 동아일보 사서 초청으로 한국에 왔었는데, 이 브란트 수상의 답변은 그 즉시였습니다.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한반도는 해외 주둔군이 없었다. 독일은 2차 대전 패전국에서 4나라가 분할 점령을 통치하고 있어서 이 4나라가 동의하기 전에는 절대 통일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는 정반대로 돌아간 지 2주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정말로 이 지략가였던 빌리 브란트 수상도 자기도 놀랄 정도로 통일이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독일은 철저한 안보의 입장에서 섰던 이 서방 정책, 아데나워 수상의 서방 정책이 1960년대 초고 동독과 서독의 대결 속에서 힘의 우위를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 이 아데나워 수상의 기본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9년에 이제 동방 정책으로 이 빌리 브란트 수상이 선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지만 서로 만나야 된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소위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 이걸 얘기하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거쳐야 된다. 이것이 작은 발걸음 정책으로 요약되는 것이 동방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은 서방 정책도 동방 정책도 엄청난 효과를 거두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북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정책은 동방 정책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시행한 외교 정책이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자,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또 중요한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에 5월에 헝가리가 발표를 합니다. 오스트리아가 외교 정책을 발표합니다. 오스트리아는
헝가리로 향하는 국경을 개방하겠다. 그래서 철조망을 새로 자르는 법이 5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여름부터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를 통해서 오스트리아를 통해서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동독으로 가가지고, 동독에서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폴란드로도 가고 체코로도 가고 폴란드로 갑니다. 헝가리도 갑니다. 그래서 부다페스트, 프라하, 거기에 수도에 있는 서독 대사관으로 들어갑니다. 대사관은 치해법권 지대입니다. 그 나라의 주권이 행사되지 않는 치해법권 지대입니다. 그때에 서독의 의상이었던 겐셔 수상이 우리의 고속철, KTX 이거에 해당하는 독일의 철도가 뭐냐면 이체 ICE라는 것인데, 이 열차를 편성을 해가지고 프라하에서, 부다페스트에서, 와르샤바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동독을 통과해가지고 서독으로 온 겁니다. 당시에 동독과 서독은 텔레비전 송출 시스템이 동일했습니다. 서로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동독 주민들이 독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려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무마시켜야 되니까 동독 공산당 서기국에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느냐? 동독 내에 반치제 인사를 해외로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서 이 소유 사태를 억제시키자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이 귄터 샤보스키라는 사람이 동독 공산당의 홍보 담당 정치국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에,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에 유엔군이 가능했던 것은 소련 대표가 안전보장이사에 참석하지 못해서 가능했던 것이죠. 아시죠? 귄터 샤보스키가 하나님의 역사였는지 우연이었는지 필연이었는지 그 전날 일설에 의하면 이거를 하고 11월 9일 저녁 6시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독일 민주공화국은 동독 주민들에게 해외여행의 자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생방송인데 이태리의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할 겁니까? 라고 했던데, 이 귄터 샤보스키가 원래 정치국에서 결정했던 내용을 이해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에 두 마디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가 뭔가 하면 sofort, 즉시, unverzüglich, 지체 없이 이 두 마디의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생방송으로 나가니까 이거를 보고 있던 주민들이 대거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경계로 나오고 동독과 서독의 경계로 나와가지고 막 물밀들이 넘어가지고 동독이 그렇게 무너진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2018년과 2019년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주여, 귄터 샤보스키 좀 기억하시죠? 귄터 샤보스키처럼 김정은의 입을 좀 사용하셔가지고 두 마디에 좀 실수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김정은의 말은 법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남북한 피 흘리지 않고 평화 통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카이로스의 때가 아니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감격적인 장면 잠깐 동영상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한반도의 통일도 지금 보시는 동영상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올 것이다.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관심을 놓치는 순간에 때는 다가온다. 사건은 일어난다. 이게 독일 사회에서 보는
우리가 교훈입니다. 동독은 동베를린에 베를린 주민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무너진 사례입니다. 100만 명. 자, 이제 가장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haben wir uns dazu entschlossen, heute eine Regelung zu treffen, die es jedem Bürger der DDR möglich macht, über Grenzübergangspunkte der DDR auszureisen. Sofort? Das tritt nach meiner Kenntnis, ist das sofort. Sofort. Unverzüglich. Unverzüglich. 두 마디입니다. 즉시 지체 없이. 숙지를 잘못한 겁니다. 자,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만 보시고 이제 시간이 없어 여기서부터 이제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통일이 된 겁니다. 자, 얼마나 감격적인지 저는 그때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서베를린 주민들이 샴페인을 가지고 환영을 합니다. 아,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며칠 후에 소독의 수상이었던 콜 수상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동독 주민들 형제들은 여권을 가지고 아무 은행이나 막 가십시오. 그러면 100마르크라고 하는 환영금을 드릴 겁니다. 100마르크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참 감이 좀 잘 안 잡히시죠?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교편 생활하다가 3살짜리 1살짜리 데리고 갔습니다. 아내하고 해서 유학생하면서 저도 알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알디라고 하는 중저가 슈퍼마켓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비를 중에서 식비만 50마르크가 들어갔습니다. 50마르크. 그리고 동베를린에서 최고급 호텔에서 점심 한 끼가 5마르크였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마르크라는 화폐 단위가 같습니다만은 서독은 도이체 마르크라는 화폐를 썼고 동독은 그냥 마르크를 썼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한 5대1 정도의 화폐 가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독 사람들에게 5마르크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으려고 돈을 100마르크를 받으려고 쭉 나래를 섰던 그 장면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를 했을까요? 넌센스 퀴즈인데 이거 가지고 한번 밤새도록 넌센스 퀴즈 맞추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유명 강사는 질문을 하고 답도 빨리 드리는 게 유명 강사입니다. 자, 제가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이 법적으로 통일이 되는 날입니다. 법적으로 통일이 되는 날 저는 어디 있었는가 하면 괴팅겐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괴팅겐 도시에서 폴란드 연수를 하느라고 있었는데 새벽에 성경을 읽고 큐티를 길거리에 쭉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00마르크짜리가 다발로 길거리에 쫙 뿌려집니다. 주여, 이 새벽에 저에게 독일 유학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만나를 주시는군요. 정말입니다. 다발요.
쫙 뻗어 있어요. 근데 앞에는 100마르크짜리고 그 뒤를 돌려다보는 순간 아예 실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뒷면에다가 여기 가운데 밑에 있는 이 그림이 뒷면에 있던 겁니다. 독일의 국호, 대한민국 국호는 리퍼블릭 코리아죠. ROK죠. 독일은 이것처럼 분데스 레퍼블릭 도이칠란드가 원어인데 줄여서 BRD입니다. 그런데 분데스라 연방이라는 말 대신에 맨 위에 바나나 독일 공화국 이 위조 지폐가 실려주죠. 이게 뭐냐? 독일 통일을 반대하는 삐라였습니다. 아까 제가 시대정신, 역사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베를린 장벽의 일부입니다라고 보여드린 것처럼 그때 제가 저거를 오늘 여기 와서 34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을 하시면 그대로 이게 그겁니다라고 믿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안타깝게도 이게 그런 에피소드, 웃지 못할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34년이 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한 거는 지금 다음 기회에 시간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17분 동안 본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남북한의 통일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학자의 입장에서 볼 적엔 상당히 우려할 정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국제정치상으로 볼 적에 또 국내정치상으로 볼 적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 내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위협이 팽배해지면서 유럽 국가들이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가 최대의 위협국이다라고 규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렇게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금년에 이제 한 나토까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안타까운 것은 1년 만에 우크라이나의 난민이 800만 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한국전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비참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이럴 때 이것이 저런 것들이 한반도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와도 전쟁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토도 지금 점점점 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내적으로 국내 사회는 어땠을까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가만 내버려도 내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신앙이 주어질 때 철저하게 신앙을 지켜라. 국가가 존재할 적에 국가를 강하게 유지하고 지켜라. 그런 말씀,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자유가 허용될 때 자유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자유가 훼손될 때 그것을 다시 찾을 적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고 피를 흘려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말로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지키는 나라입니다. 헌법 전문과 헌법 4조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조항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에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우여곡절 곳에 자유라는 말을 다시 집어넣기로 했고 급기야 지난 말에 다시 한번 모든 교과서에 한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명시가 돼서 정말로 우려를 했던 것이 안타깝게 여겼던 것이 회복되는 그런 것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빠졌을 때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만 강조했을 때 자유민주주의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차이는 뭘까? 이북도 민주주의를 앞세웁니다. 차이가 뭘까? 헷갈리죠. 자, 이런 것이 고등학교 때 이러한 학생들에게 이러한 정확한 개념이 포함되지 않을 적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제가 증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동서독의 통일이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흡수 통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용어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독일은 2차 대전 후에 패망하면서 네 나라가 분할 점령을 한다 그랬었죠. 동독은 아까 연방주의 국가였는데 소련이 점령을 하면서 동독 내에 있었던 5개 연방주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처럼 일당 체제, 일극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헬무트 콜 수상이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통일 못해. 너희들 먼저 분단 이전에 있었던 동독 내 5개 연방주로 회복해.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통일 과정에서 동독이 이걸 받아들이고 동독 내에 5개 연방주가 공산 치하에서 자유선거에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통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독일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권한은 연방주보다 각 개별주가 더 우선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얼마만큼 문제가 발생하느냐. 동독이 무너지고 나서 저는 91년도 2월에 바이마르라고 하는 구동독 도시에 들어가서 한 2주 민박을 했습니다. 제 아이들 데리고 집사람도 가서 이제 실습을 해야 돼서. 그때 그 동독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이었는데 4명이었으면 자녀들이. 그때 7살, 12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30년이 지났으면은 그때 10살, 15살이 지금 40대 중반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조금 넘으면 한 50대 중반이에요. 지금 동독 사회에서는 이 세대가 주축을 이루는 거죠. 주축을 이루는 이 세대가 다시 학부형이 되고 초등학교 학부형이 되고 학교의 선생님이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신앙에 대한 개념, 종교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교육에서,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다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가 동독 내에서 엄청난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쟁점이 됐습니다. 관념이 없으니까 필요하다, 필요 없다가 극적으로 양분화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속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빠지는 순간 우리들의 다음 세대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자유의 소중함을 그렇게 느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위기였습니다. 이게 그런 위기였더라고요. 자, 시간 없어서 쭉 넘어가시네. 그런데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을 우리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이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 막 얘기를 하면 얼마나 말이 많은 우리 한국 사회입니까? 그래서 독일 사례에서 저는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바이마르 헌법보다 더 이상적이고 더 완벽하고 더 훌륭한 헌법을 가진 나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완벽하게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아주 이상적인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이 헌법에서 구성된 정치체제가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그렇다면 바이마르 공화국은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운영이 됐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가 마음껏 걷힐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그 속에서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나타났다는 것은 역설 중에 그런 역설이 없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치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어떻게 돼서? 의회 민주주의, 의회에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이게 지금 금과 억조처럼 되어 있는데 유감스럽습니다만 다수결도 다수결 나름이다. 히틀러가 의회 내에 뿌락치들을 계속해서 심어가지고 의회로 하여금 고유한 권한인 입법 권한을 포기하고 소위 수권법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여기입니다. 수권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을 해서 행정부 히틀러에게 위임을 해주는 그런 악법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독재가 히틀러의 독재가 나타나서 히틀러가 전 세계에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역사의식이 결연된 바이마르 의회의 오류를 독일은 범하게 되는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 지성들은 여기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벤슈타인이라는 학자와, 여기 보시면 레벤슈타인이라는 학자와 만함이라는 학자가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것이 독일 헌법에 그대로 적용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안보 이념의 정수로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유의 적에게 자유를 파괴하고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자에게 자유를 허용하면 안 된다. 이게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인 겁니다. 자유를 훼손하는 자에게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주어지면 안 된다. 이게 방어적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대 특징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기본 가치는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받을 수 있는 이 가치는 절대 훼손될 수가 없다. 이거는 헌법 개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자유민주체제를 방어할 수 있는 태세를 만들어야 된다. 국가기관을 철저하게 운영을 해야 돼, 세워야 된다. 세 번째, 자유가 훼손되는 상황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해야 된다. 이 세 번째, 예방적인 헌법 수호 기능, 이게 방어적 민주주의의 3대 핵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약하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내용은 기본법에서 절대 헌법 개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헌법 규정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개정하는 순간 헌법에 위반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유가 훼손되는 기관들 철저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방적으로 미리미리 훼손되는 경우를 막아야 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자유민주주의 조항은 개정될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조항입니다. 시간 순서 지금 많이 못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데요. 두 번째, 위성정당, 자유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이나 이 단체, 이걸 철저하게 해산시켜야 된다. 자유를 훼손하는 정당, 자유를 훼손하는 단체, 철저하게 해산시키고 없애버려야 된다. 해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의 과격단체도 철저하게 가려내는 그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훼손한 자에게는 기본권을 박탈해버려야 된다. 기본권. 그래서 지금까지 4차례의 헌법재판소의 제소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판례화 됐냐 하면은 그때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한 공론화가 돼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정도면은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충분히 끼쳤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기본권이 박탈된 판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무원은 방어적 민주주의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될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 되고, 임용할 때에 이전에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공무원에 임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수호기관에서 연방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다양한 기관들을 많이 세워서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헌법보호청, 이 기관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 있죠?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적인 기능을 말씀드렸었죠. 예설은 오늘 제가 이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대목인 겁니다. 독일이요, 제가 유학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학비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얼마만큼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가 하면, 제가 귀국한 지 지금 35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독일 정부에서는 저에게 이러한 자료들을 무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연방정치교육원에서 발행하는 문서고 잡지고 학술적인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방정치교육에서 만드는 책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연방에서 만드는 것이 있고 또 지방에서 만드는 자료가 이런 자료인데, 이런 것이 저는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무료로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그러면 관변으로만 만들어가지고 관변 위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정치적인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그래서 보이테스 합의에서 3대 원칙이니까 강제성을 금지,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다양성을 인정을 해라. 세 번째, 피교육자들이 관심을 반영해서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자료를 해서 인용을 하면은 학술적으로 권위가 절대 훼손되지 않는 중요한 자료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같이 외국인 학자들한테도 지금 독일 정부가 보내주니까 독일 내에 대학이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이럴 때까지 다 무료로 배포하니까 저런 자료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 세대들이, 잘하는 세대들에게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비 오는 이 가랑비에 속옷 쫓는 것처럼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게 독일 사람들 생활 속에서 그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방어적 민주주의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독일의 예방적인 기능처럼 우리도 자유민주주의가 정말로 우리들 삶을 가랑비에 속옷 쫓는 것처럼 그런 사회로 만들 때에 대한민국이 강해질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을 적극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들,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빨리 전해줄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2분이 남아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이라는 것이, 첫째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독일 통일 속에서, 동독 사람들 속에서도 이 방어적 민주주의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염원하게 되는 하나의 토대가 되었다. 이것이 동독 주민들이 동독을 무너뜨리게 되는 하나의 기폭제와 기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 독일은 헌법 애국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헌법 애국주의, 헌법을 지키자, 이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독일에서는 위성 정당이나 이 자유민주주의 훼손하는 정당이나 단체가 해산되면 그건 다시 어떤 형식으로도 다시 발휘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 법령이 좀 미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생활인들입니다. 사회에서는, 직장에서 나가서는 우리 더불어서, 우리 동료들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22년에 제가 미국에 있는 이 텍사스 A&M 대학에 갔더니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이 대학 캠퍼스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시 대통령을 기념하는 단과대학 건물에 보니까 Public Service as Noble Calling, 공적 서비스, 공공 서비스, 내가 아닌 우리들 옆 사람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a noble calling,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가장 고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 부시 대통령이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아,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좀 인증샷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까 제가 시대정신 속에서 역사에서 미래를 창조하자 그런 얘기죠. 우리들 후손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 속에서 강하게 철저하게 계속 수호할 수 있는 의식을 한번 길러보자. 그것이 우리 대대손손 우리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벽면을 보니까 두 가지 말이 써 있습니다.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Let future generations understand the burden and the blessings of freedom. 우리들 후손들이 자유가 허락하는 부담과 축복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주자. 자유가 허락하는 부담, 자유를 누리신 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고 축복을 누려야 된다. 두 번째,
자, 그래서 let them say we stood where duty required us to stand. 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시점에, 그 장소에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 그거를 그들에게 말해주도록 하자.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의 세대, 우리들의 오늘 현재의 존재는 우리들의 선조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피땀 흘린 노력 때문에 우리가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들 후손은 우리들이 피땀을 흘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우리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축복을 받고 더 번성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염원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반도의 통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사회,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오늘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가 통일을 견인하는, 역사 속에서 통일을 견인하는 독일 사람들의 의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